안녕하세요. 오늘 세미나는 비전공 개발자로 시작하여 국내 대기업 개발자 타이틀을 과감히 버리고 해외 스타트업을 거쳐 현재는 비상장 주식을 관리하는 국내 스타트업인 커터랩의 개발 총괄로의 길을 걷고 계신 고재도 리더님의 긴 여정을 짧게 만나보겠습니다. 고재도 리더님 나와주세요. 저는 15년 차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고재도입니다. 현재 이제 커타랩에서 V4 엔지니어를 맡고 있고, 이제 그 사무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처음에는 이제 사실은 맨 처음에는 다른 회사에서 시작했지만 현재는 뭐 커타랩에서 있고 뭐 카카오뱅크나 뭐 싱가포르에 있는 엔다워스라는 회사에서도 있었고, 사실 저는 쿠팡에도 잠시 있었어요. 쿠팡에도 있다가 현재는 커타랩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그 제가 이렇게 여러 회사를 거치면서 다양한 기술들을 경험을 했고, 그리고 IC에서, 그러니까 엔지니어에서 그 매니저로 전환을 했던 계기들, 그리고 현재 코타랩에서 VP 엔지니어로 어떠한 어려움 혹은 이제 그 챌린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를 한번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사실 저는 2009년도에 이제 체코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처음 커리어를 시작을 했었어요. 당시에 저는 이렇게 그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로 화면에 이제 그래프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인터랙션 같은 걸 하면서 이제 드래곤 드롭 같은 것도 개발하고 하는 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체코에서 어,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로서 그 커리어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바로 이제 백엔드 엔지니어로서 그 사실 저는 대우 정보 시스템에서 사실 SI 회사에서 첫 커리어를 시작했어요. 근데 운이 좋게 공통팀 혹은 뭐 기술 연구소에서 프레임워크를 이제 전사 표준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는 그 토비의 스프링 책을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딥다 팠어요. 그래서 뭐 다행히 제가 이제 요 팀에서 그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엔지니어, 그러니까 스프링 기반으로 전사 표준 프레임워크 만드는 그 커리어를 시작을 해가지고 스프링을 좀 더 깊이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조금 더 그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개발하신 엔지니어 분들이 제 고객이었고, 그분들이 좀 더 편하게 빠르게 좋은 생산성을 가지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고민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뭐 이런 화면에서 보이는 뭐 이러한 뭐 장표도 그리고 또 이렇게 코드를 이런 기반의 기술들을 프로젝트들에 적용하고 했던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또 대우에 있다가 KT로 넘어갔을 때 사실은 이제 SI 회사에 있다 보면 SI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대부분 이제 뭐 갑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KT라는 회사에 가보고 싶었고, 저는 당시에 그 기술 연구소다 보고 좀 접점이 고객이 아니라 그 엔지니어 분들이 대부분 접점이었죠. 그래서 프로젝트 기반의 프로젝트에 가서 SI 프로젝트 가서 엔지니어 분들에게 공통 기능 셋업하고 프레임워크 셋업하고 초반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다시 나와서 다른 프로젝트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한번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에 가보고 싶었다 싶고, 뭐 KT는 그래도 통신회사지만 제가 갔던 곳은 이제 IoT 플랫폼을 만드는 조직이었거든요. 그래서 KT에 가서 IoT 플랫폼을 만들었어. 사실 여기에 뭐 장표들이 있긴 하지만 있었는데 좀 제가 약간 민감한 정보 같아서 뺐어요. 그래서 전에 뭐 KT에서 IoT 플랫폼 만들었던 뭐 아키텍처나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당시에 2013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카프카를 KT에 한번 써봤었거든요. 그래서 카프카 기반으로 이제 디바이스에서 정보를 수집한 거를 이제 카프카를 통해 가지고 여러 서비스들에 전파하는 것들을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때 또 제가 했던 주요 프로젝트가 디바이스로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그 컴플렉스 이벤트 프로세싱이라는 CEP 엔진을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패턴 분석을 매칭을 해서 어떠한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내고 그거에 따라서 액션들을 취하는 룰 엔진 같은 걸 개발했었어요. 또 그런 이 IoT, 뭐 룰 엔진 이런 경험이
어느 정도 어, 쌓이게 되고 나서 또 KT에서 좀 대기업에서 이제 일을 했음에도 제가 이제 서비스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KT에 직접 개발하기보다는 그 외주를 많이 줬어요. 그래서 이런 뭔가 사실 제가 KT에 기술연구소에 있었는데 이렇게 기술연구 개발을 하고 실제로 뭐 기가진이나 뭐 기가 IoT 이런 당시에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거기서 프로덕트를 적용을 하려고 하면 이제 협력사를 끼고 꼭 외주를 만들어야 되고 이게 프로세스더라고 회사에.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개발을 뭔가 제가 직접 서비스를 딜리버리 한다는 하기보다는 뭔가 이런 프로젝트 관리 위주로 하게 되고 그림만 그리게 되고 그리고 실제 개발은 다른 분들이 하게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답답함을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직접 뭔가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 프로덕트를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니즈가 되게 많이 생겼고 또 막 당시에도 이제 스타트업 뭐 실리콘밸리 뭐, 뭐, 샌프란시스코, 뭐, 구글, 아이오 행사, 뭐, 이런 거 다니면서 되게, 아, 나도 저런 곳에서 일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저는 뭐, 운 좋게 체코에서 이제, 어, 대학 생활을 했을 때도 이제 영어를 썼던 부분이 있었고 해서 어느 정도 한국계 스타트업, 그러니까 한국계 실리콘밸리에 있는 한국계 스타트업에 지원을 하게 됐고 요 어웨어라는 회사에서 운이 좋게 또 IoT 비슷한 서비스에 또 제가 했던 CP 기술을 필요로 해서 조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로 이제 바로 넘어가지 못하고 이 회사도 죄송합니다. 이 회사도 한국에 오피스도 있었고 싱가포르에도 한국에도 오피스가 있었고 샌프란시스코에도 오피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한국 오피스에 갔는데 뭐 아무도 없었어요. 엔지니어가 거의 대부분 이제 미국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가고 한 달 있다 바로 미국으로 가서 제가 이제 비자가 없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일하고 다시 왔다가 한국에 좀 있다가 다시 가 3개월 일하고 이런 식으로 한 2년 정도 이 회사에서 일했던 것 같아요. 어, 대기업에서 사실 제가 처음에 이제 다니고 KT를 3년 정도 다니고 요 회사에 가가지고 처음에 잠이 안 왔어요. 왜 잠이 안 왔냐면 월급이 안 나올까 너무 불안하고 뭔가 안정적인 직장에서 막 당장 내가 아프면은 혹은 내가 능력이 안 되면 회사가 망하거나 저의 하나의 행동 하나가 회사에 어떻게 보면 존폐를 건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뭔가 너무 마음도 무겁고 이 하나하나 제가 해야 되는 부담감들이 컸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래서 처음에 막 되게 잠도 안 오고 막 불안했는데 뭐 사람 사는 게 다 이제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뭐 처음에 그러다가 뭐 그냥 하면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막상 딱 부딪히면 어떻게든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큰 포부를 갖고 뭐 이런 답답함에 갔지만 뭔가 그런 불안한 마음은 갖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또 스타트업에 갔을 때 큰 장점은 이제 KT에 있을 때나 뭐 대우 있을 때는 막 자바로 꼭 해야 되고 스프링으로만 해야 되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약간. 근데 그때 당시에 막 스칼라가 펑션 프로그램 좀 핫하게 뜨기도 했고 스칼라는 언어가 당시에 좀 유행이 살짝 있었어요. 뭐 그때 당시 카카오도 스칼라를 엔지니어를 뽑기도 했었고 막 그래서 나도 스칼라 한번 해보고 싶고 또 이 회사가 이제 디바이스를 뭐 수천 대, 뭐 수만 대 이렇게 붙이려면 뭐 여기서 이제 아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뭔가 하일리 컨커런트하고 디스트리뷰터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 이런 걸 써보지 하면서 제가 이제 기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가 생긴 거죠. 하지만 이거에 대한 당연히 책임도 갖고 만약에 이제 잘 안 돼서 뭐 뭔가 문제가 생기면 회사에 어떻게 보면 존폐 위협을 줄 수도 있고 제 하나하나의 선택이 뭔가 큰 회사의 어려움을 야기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자유와 책임을 조금 더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스타트업은 뭐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어, UI 개발도 제가 이제 프론트 개발을 쭉 했었기 때문에 또 앵귤러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이런 대시보드, 처음에 B2C로 하다가 어떻게 보면 대부분 회사가 돈을 좀 벌기 위해서 B2B도 막 건들고 하잖아요. 사업도 막 확장을 하고 해서 B2B 서비스를 만들어야 된다 하면서 이런 것들을 또 대시보드도 개발을 하고 뭐 프론트니 백인지 가리지 않고 막 했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이제 운이 좋게 요 기술을 잘 이용을 하고 또 제가 이제 앵귤러라는 기술을 거의 한국에서 좀 빠르게 시도를 해보고 이 기술을 떻게 보면 이 커뮤니티 알리는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구글 디벨로퍼 그룹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앵귤러라는 기술을 전파를 시키기 많이 노력을 했고 또 그런 앵귤러가 이제 처음에 앵귤러 JS였죠. 그래서 앵귤러 JS 책도 쓰고 그거 관련해서 컨퍼런스 발표도 하고 뭐 백엔드 엔지니어 개발도 하지만 프론트도 꾸준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가 이제 앵귤러 JS에 대한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의 애드보케이터로서 역할을 하면서 구글에 이제 구글 코리아 계신 분이 이제 저를 추천해서 구글 디벨 엑스퍼트로 뭐 구글러 한 명도 면접도 보고 다른 나라의 구글 디벨 엑스퍼트 면접을 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구글 디벨 엑스퍼트로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 구글 뭐 디벨로퍼 서밋에서도 발표도 하고 뭐 에픽 컴프에서도 발표도 하고 하면서 약간 앵귤러 기술을 좀 국내에 어떻게 보면 전파시키는데 좀 많은 노력을 썼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막 열심히 앵귤러를 전파를 하고 또 실리콘밸리에서도 열심히 일도 해보고 한국에서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다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제 미국에서 좀 정착하고 싶었는데 이제 비자 문제가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비자 문제도 어렵고 또 저도 이제 뭐 결혼도 하고 하면서 조금 더 안정적인 회사가 또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도 뭔가 그 스타트업 정신이 조금 있으면서 그 안정적인 직장이 어딜까 막 찾게 되었고 또 운이 좋게 카카오뱅크에서 이제 빅데이터 팀에서 제가 이제 CEP나 이런 것들은 경험을 토대로 카카오뱅크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사실 이제 카카오뱅크에서도 저는 이제 이상거래 탐지 쪽을 했었는데 빅데이터 그 팀에서 이상거래 탐지가 사실 그 결이 비슷해요. 전에 했던 예를 들면 데이터를 수집해서 패턴을 찾아서 액션을 취하는 걸 IoT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그 카카오뱅크에서는 그냥 그 이제 트랜잭션들 뭐 이체나 뭐 이런 트랜잭션 데이터를 가지고 룰 엔진에서 그 패턴을 매칭을 해서 찾아진 걸 가지고 뭐 위험도 분석을 해서 뭐 이체나 뭐 앱을 켜지는 걸 막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 이게 좀 결이 비슷해서 이게 도메인이 좀 어디에 그 적용하냐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뱅크에서 그런 업무를 이제 전에 그런 경험들이 좀 이런 카카오뱅크에 취업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카카오뱅크에서 뭐 처음에는 뭐 이런 이상거래 탐지만 하다가 나중에는 뭐 이런 빅데이터 팀이니까 또 다양한 경험을 했는데 뭐 이렇게 메시지 파이프라인을 해가 약 캠페인 관리 시스템에서 뭐 26 적금 만료 도달할 때 적금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대량 메시지 보내는 그런 캠페인을 만드는 거를 하는 툴 같은 거 내부 툴들을 만들었었죠. 이때 뭐 또 약간 빅데이터 쪽을 하면서 이런 스파크나 이런 부분을 또 보게 되었고, 하둡이나 뭐 그러면서 아파치 플링크라는 뭐 디스트리뷰트 프로세스 엔진을 좀 건들게 됐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스테이트 컴퓨테이션이랑 뭐 언바운디드 바운디 데이터 스트림이나 이런 컨셉들을 좀 배우게 되면서 이런 형태로도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할 수 있고 뭔가 실시간으로 데이터 처리를 할 때 이런 형태도 존재하는구나라는 것들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아파치 플링크가 이제 국내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 SK 팀앱에서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퍼 커넥트에서도 아파치 플링크를 쓴다고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모임들을 가면서 좀 많은 공부를 하면서 빅데이터 기술도 좀 열심히 봤던 것 같습니다. 또 뭐 잘 아시겠지만
거의 이제 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나 뭐 이렇게 분산 시스템에서는 거의 주로 카프카를 쓰고 카카오뱅크에도 카프카를 열심히 썼었던 것 같아요. 또 이렇게 하면서 2009년도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하는 도전을 했습니다. 왜냐면 앵귤러 JS 책을 한번 써보다가 쓰고 이제 절판이 됐는데 그 1세가 완료가 되고 이제 2세를 좀 쓸 쯤 될 2세를 할 때 보니까 프레임워크는 엄청 많이 바뀌었고 앵귤러 JS 1이랑 앵귤러랑 너무 다른 프레임워크가 돼버려가지고 이거를 처음부터 다시 쓸까? 아니면 조금 더 그 프로그램 언어 자체를 한번 좀 딥하게 파보면 쓸까 하면서 이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좀 딥하게 파보면서 이런 책을 한번 써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뭐 이런 건 그 책을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시려고 한다면 이런 언어 책을 써보는 게 좀 오래 걸립니다. 또 이렇게 한국에서 또 카뱅에서 열심히 뭐 다니고 있다가 그 요 지연님이라고 이제 그 페이스북에 당시에는 페이스북에 계셨던 지연님이 페이스북에 요런 글을 올렸었어요. 싱가포르에 위치한 디지털 자산 운용 회사 엔다우스에서 엔지니어를 찾는다. 그래서 뭐 요런 글을 보고 뭔가 그 프론트도 하고 백도 하고 그리고 스칼라도 한 경험도 있고 그리고 뭐 이벤트 소싱도 한번 해보고 싶고 되게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약간 싱가포르에서 한번 일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재현님한테 저 소개시켜 주세요.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주원님이랑 한번 얘기도 해보고 인터뷰를 해보면서 진짜 싱가포르로 넘어가게 됐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좀 어, 그 당시를 좀 기억을 해보면 처음에 요 회사가 진짜 존재하는지 좀 의심스러웠어요. 당시에는. 약간. 그래서, 오퍼를 딱 받고 사인을 하기 전에 한번 진짜 실존하는 회사인가, 외국이니까 그래도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주말에 비행기표 끊고 그냥 바로 갔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한번 회사도 보고, 그 대표도 만나보고, 그 주원님도 실제로 한번 만나보고, 사무실도 보고 하고 약간 와,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이제 전에 여러 스타트업 다녔지만 여기는 진짜 얼리 스테이지 스타트업인 거예요. 전에는 그래도 뭔가 시드 끝나고 시리즈 A 단계에서 하는 곳을 갔었는데 여기는 완전 시드 단계였고 딱 그 엔지니어도 한두 명밖에 세 명 있었죠. 세 명 있고 전체는 10명이 안 됐어요. 진짜 작은 사무실에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왜 살 수 있을까? 막 이런 엄청난 고민들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기서 가면 그래서 그때 저는 여기 가면 제가 무엇을 얻을 수 있고 무엇을 잃을까를 좀 많이 비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제 커리어에 큰 도움이 될까? 분명 외국에서 일하는 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했지만 이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전혀.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여기에 이제 사무엘 리 님이라고 그 CFO 분이 계세요. 그 모건 스탠리 CEO 출신의 그 CFO 분이셨는데 한번 만나보고 뭔가 되게 믿음이 많이 갔어요. 이런 어떤 비즈니스 하고 싶고 무엇을 만들고 싶은지가 너무 이제 와 닿았고 거기서 좀 믿음이 확 와서 한번 도전해 보자라는 마음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막상 이제 조인을 해서 보니까 이제 상당히 그 리더십이 되게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고 그 리더십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이때 좀 깨달았어요. 스타트업은 훌륭한 리더십이 계신 분들이 있어야 그 방향성이 어떻게 보면 잘 방향이 잡아지고 추진을 잘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좀 지금 와서 좀 많이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도에 이제 싱가포르 핀테크 스타트업에 조인을 하게 됐고, 요게 이제 제가 싱가포르에서 살았을 때 찍었던 그 사진들인데, 보면 되게 자연 친화적이고, 되게 작은 나라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애 키우기가 되게 상당히 좋았어요. 저도 이제 딸아이가 있지만, 그 딸아이를 여기서 키우는 게 되게 좋았고, 사실 제가 이제 싱가포르에 갈 때 제 커리어적인 부분보다 약간 딸아이의 교육에도 조금 절반 이상의 그 제가 이제 이직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싱가포르도 아시겠지만 영어권 국가이고 영어랑 중국어를 거의 많이 사용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딸아이의 뭐 영어에 대한 조기 교육 이런 부분에도 좀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콘도도 되게 이제 잘 되어 있고 되게 가면 이제 삶의 질이 되게 좋아졌다라는 경험을 했어요. 근데 반대로 약간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모이는 돈이 하나도 없고 그냥 푸어처럼 좋은 데 살지만 그냥 모이는 돈은 하나 없고 다 써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외국에서 이제 외노자 삶을 살다 보면은. 그래서 이게 이제 싱가포르에서 이제 그 드는 비용인데 당시에 갖고 온 어, 보시면 그 주거비가 꽤 많이 들죠. 그래서 요게 당시에는 이게 2,000불이 아마 200만 원일 거예요. 한 그 5,000불이면 500만 원. 그래서 월세가 막, 이게 다 월세거든요. 월세가 한 500만 원 정도 든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또 자녀 이제 한 명당 드는 이제 학비가 또 요 정도가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게 이제 드는 비용인데 이게 조금 아웃데이트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많이 들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물가가 좀 많이 올라서 요즘은 진짜 꽤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이제 살려면 뭐 진짜 요게 요 중간에 위치하는 금액인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렇고, 네. 그리고 요게 이제 사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있었던 사무실 오피스의 모습인데, 요렇게 보면 요 한 테이블이 끝이에요. 여기 다들 이쪽 벽에 붙어가지고 일을 했었었고, 여기서 이렇게 왼쪽에서 이렇게 걸어 올라가서 이쪽 모퉁이 끝에 가면 위층에 있는 사무실이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뭐 진짜 스타트업이니까 이분이 대표예요, 대표. 대표가 네, 이렇게 짐을 저희가 직접 다 날랐어요. 그래서 이거는 웃으라고 좀 했는데 여기다가 진짜 짐을 나른 건 아니고 실제로 뭐 요 트럭에다 날리긴 했어요. 그래서 진짜 돈 없는 스타트업은 이렇구나라는 거를 좀 당시에 깨달았고 이제 이사도 손수해야 돼 하고 하는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게 두 번째 오피스인데 이제 두 번째 오피스는 그래도 이런 걸 이제 샵하우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층에 샵이 있고, 그래서 2층에 오피스 있는데, 여기 위에가 그 회의실이고, 그래서 요 옥탑방이 회의실이 있고, 여기에 이제 2층에 사람들이 이렇게 일하는 공간이 있고, 그 벽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근데 이제 공동 작업자가 한 분이 이 아버님이 화가세요. 요렇게 요 분이 진짜 화가신데 요 스타일 되게 유명한 화가셔서 이분이랑 같이 이런 거 그림을 막 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타트업에 이제 조인을 하면 요런 뭔가 회사를 같이 빌드업한다라는 느낌도 있어요. 느낌이 있고 그런 뭔가 이제 다채로운 액티비티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넓어졌죠. 예전에는 이렇게 한 칸이었으면 이제 뭐 그래도 세 칸 정도 되는 공간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또 한 번 더 이렇게 이사를 가고, 이번에는 그래도 또 이제 저희가 직접 패키징을 하고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2층이라서 이렇게 이런 거 들고 내려가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로 이사 간 곳은 진짜 스타트업에서 볼 만한 그런 오피스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오피스가 그 에어비앤비가 썼던 오피스를 이어받았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도 되게 잘 돼 있었고 되게 좋은 환경, 이제 진짜 좀 성공한 스타트업의 느낌이 좀 났었어요. 그래서 이때 됐을 때 사실은 이제 시리즈 한 A 투 세컨드 라운드를 받았었고 어느 정도 고객 수나 이런 게 많이 확보되고 좀 비즈니스가 조금 더 잘 굴러갔을 때였어요.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죠. 막 저희 또 엔다워스가 광고도 열심히 하고 뭔가 B2C였기 때문에 그 고객들이 인지하기 위해 마케팅비도 많이 쓰게 되고 실제 TV에도 광고도 하고 하면서 약간 싱가포르에서는 처음에 제가 기억나는 게 제가 이제 엔다워스 다닌다고 하면 집주인이 몰라요 아무것도 이제 근데 이제 그 집주인이 꼭 직장을 물어보거든요. 왜냐면 세입자가 돈 안 내고 튈까 봐 항상 걱정을 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사를 한 3번 정도 했는데, 첫 번째는 전혀 모르고, 두 번째도 모르고, 세 번째는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회사 진짜 이제 집주인이 알 정도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회사의 이제 지표였는데, 처음에 제가 이제 입사했을 때가 여기 바닥이죠, 바닥. 바닥이다가 이제 이렇게 좀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2020년도에 이렇게 팡 하고 이제 약간 J커브를 그리는 모습을 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보시면 AUM이 네, 3,441%가 증가를 하고, 이 AUM이 그 매니징하는 자산이거든요. 이 자산이 크면 클수록 거기서 이제 피를 차지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레비뉴가 이렇게 성장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또 그때 이제 전에 이제 요 회사를 또 제가 이제 입사를 할 수 있었던 게 제가 어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어웨어라는 회사에서 스칼라를 안 했으면 아마 그 조인을 못 했을 거예요. 그래서 스칼라를 했었던 경험, 또 카프카를 했던 경험, 그리고 풀스택을 했었던 경험이 이 회사를 처음에 조인할 수 있게 한 좋은 어떻게 보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다들 잘 아시겠지만 경력직 이직을 하려면 전 회사에서 어떤 걸 했고 뭘 이루었는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막 KT에만 그냥 있었으면 다녔었으면 이런 기회가 있었어도 페이스북에 이거 봤었어도 지원을 했었어도 내가 갈 수 있었을까? KT에서 예를 들면 바로 이 회사로 갈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3년 이제 반 동안 근무를 했었고, 한 2년 정도 됐을 때, 처음에 제가 이제 3명 정도의 이제 팀으로, 한두 명의 이제, 처음에 엔지니어가 4명, 5명밖에 없었고, 제가 이제 한 세 번째가 네 번째 엔지니어였고, 뭐, 백엔드 팀장이었지만, 팀원이 인턴 한 명밖에 없었고, 또 나중에 정규직 한 명 돼가지고 한 3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또 얼리 스테이지 스타트업에서는 뭐 팀원이 한두 명 있는 게 아무 의미가 없고, 뭐 CTO나 저나 뭐 그냥 개발자죠. 그냥 계속 개발만 하죠. 뭐 매니징이라는 거를 생각할 여력도 없고, 그냥 뭔가 만드는 데만 집중을 해야 되고, 이걸 안 만들면 넥스트가 없고, 하기 때문에 오로지 만드는 데만 열심히 집중했던 것 같아요. 이때는 개인의 성장보다도 그냥 이 프로덕트 자체가 성장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굴러가야 되는 그 넥스트 스테이지에 가게 되는 것들을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단계시에 가니까 엔지니어가 뭐 20명, 30명을 늘어난 거지 70명, 80명도 늘어나고 제가 나중에 퇴사할 땐 전체 인원이 한 200명 가까이 됐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10명에서 200명까지 가는 걸로 한번 지켜보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고, 그때 이제 처음에 한 두세 명밖에 없었다가 한 20명 가까이 되면서 이 팀도 쪼개지게 되고, 뭐 다양한 경험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실제 이제 그래도 이제 외국 회사고, 대부분 계신 분들이 뭐 그래도 큰 금융권 출신의 엔지니어 분들, 이런 조직 체계나 이런 것들을 이미 다 경험을 했었던 분들이라서 이걸 되게 빠르게 잘 적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요구하는 게, 매니저로서, 엔지니어 매니저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런 책도 추천해 주셨어요. 매니저스 패스라는 책을 추천해 주시고, 이런 것도 보고 여기서 있는 베스트 프랙티스를 어떻게 이제 저희 그 팀원분들이랑 어떻게 이런 걸 할까 많이 고민하면서 원어원도 되게 많이 하고 되게 그분들이 제가 없이 잘 일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도 이제 제가 한 2년쯤 됐을 때 저의 목표는 제가 없어도 이 전체 제가 이제 트레이닝 팀 리드였는데 트레이닝 팀이 잘 굴러갈 수 있게 하는 뭔가 장치들을 좀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뭐 문서화도 있고 뭐 가이드도 있고 뭐 런북이라고 해가지고 장애 대처법 이런 것들을 도입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했었고, 왜냐면 뭐 제가 이제 처음부터 같이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싼 똥들도 많이 쌓여있고 그거를 대처했던 다양한 방법들을 제가 아닌 다른 분들도 다 같이 할 수 있게, 또 다른 분들 그걸 잘 어떻게 보면 클리어 할 수 있게 많은 고민들과 노력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오면서
저 후임을 찾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적었는데, 그래서 뭐 트레이딩 팀 엔지니어 매니저 뭘 해가지고 뭐 이런 그 것들을 하는 매니저를 찾는다. 그래서 보면 어 가장 중요했던 거는 그 요런 것 같아요. 뭔가 이 프로덕트를 딜리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빠르게 찾고 이런 거를 없애주고, 결국은 팀이 어떠한 프로덕트를 지속적으로 잘 딜리버하게 하는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뭐 여러 툴들을 도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피플 매니지먼트도 해야 되지만 더 제일 중요했던 거는, 그래서 결국은 프로덕트 매니저와 같이 엔지니어 사이드를 보면서 프로덕트가 계속 끊임없이 잘 딜리버 되게 하는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생각을 계속하면 그 저도 그때 당시에 이제 막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진짜 뭔가 이제 아키텍트나 혹은 시니어 소프트 엔지니어, 뭐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뭐 프린시플 소프트 엔지니어나 이런 IC로서 딥다이브 해서 뭔가 기술을 계속 파는 일을 해야 될까, 아니면 팀이 팀으로서 프로덕트를 빠르게 안전하고 리스크 없이 잘 딜리버리 해야 하는 사람이 돼야 될까. 그 팀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앞으로 같이 끌고 나가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 아니면 그냥 내가 맡은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될까? 라는 고민하고 있고, 뭐, 요즘 계속 그런 고민은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있어서, 제가 이제 여러 엔지니어 분들을 만나고 제 스스로 돌아봤을 때, 뭔가, 요 T자형, A자형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A자형 인재 가 확실히 엔지니어 매니저가 돼야 한다라는 좀 생각이 있어요.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역량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그 도메인이나 기술적 지식은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이건 기본이지만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없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뭔가 일을 어떻게 보면 하게 만들어야 되는 역량이 되게 이제 필요한 것 같고, 그게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가족 이슈로 한국에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그때 이제 쿠팡에 조인을 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쿠팡에 조인을 작년 12월에 했다가 어 쿠팡에서의 짧은 경험을 하고 코타랩에 조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12월에 코타랩에서 한 달 반 다녔나? 2달 다녔나? 하고 다니다가 이제 코타랩을 다시 조인을 했고, 코타랩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 세대를 위한 뭐 비상장 구매 인프라를 만드는 이 비전을 보고 조인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코타랩에서는 이제 비상장 증권의 디지털 표준을 만든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스타트업, 그리고 벤처 캐피탈, 그리고 출자자, 그래서 스타트업, 투자자, 출자자 간에 이런 정보를 의 흐름을 되게 유기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금융 인프라를 만드는 게 저희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에는 이런 주주 관리, 증권 관리, 스톡 옵션, 에퀴티 어워드나 뭐, 의결류, 뭐, 주총이나 이런 의결, 그리고 그 스타트업의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스타트업 쪽은, 그리고 인베스터 사이드 투자자 쪽에서는 이제 출자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제 운용하는 게 투자자잖아요. 그러면 펀드 관리나 이 영업 보고, 뭐 투자 프로세스 이런 기능들을 인베스터 사이드에서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이 스타트업과 이 인베스터 사이드에, 그리고 출자자를 잇는 저희가 이제 고속도로를 까는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커타브 홈페이지의 내용이고, 처음에 저희가 조인을 했을 때 요 사무실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요런 사무실에서 이렇게 열심히 옹기종기 모여서 일을 하다가 최근에 요런 선릉에 있는 사무실 오피스 이동을 했는데, 또 전에 이제 그 싱가포르에 있었던 경험이 좀 많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작은 사무실, 여기도 전에는 커트랩도 그 공용 오피스에 썼다가 이제 자체적인 오피스를 썼다가 삼성역에 썼다가 봤던 요 선릉에 요런 좀 팬시한 오피스로 이사를 최근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그래도 성공의 길을 가고 있나? 뭐 이런 착각을 좀 하고 있긴 한데 아직 할 일도 많고 이루어야 될 게 아직 먼 미래인 것 같다는 요즘 생각이 좀 많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안마 의자도 생기고 뭐 이렇게 큰 라운지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쭉 제 경험을 쭉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의 뭐 대부분 이게 커리어 레더라고 불러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디까지 올라갈까 우리가 라는 것들을 봤을 때 뭐 프론트 엔지니어든 백엔드 엔지니어든 결국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각각의 이제 레벨들이 있고 이게 이제 대부분 다 IC로 시작을 하죠. 처음부터 뭐 창업을 해서 뭐 CTO로 시작을 해도 결국은 처음에 그냥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의 일을만 할 거예요. 뭐 메인 할 것도 없고 대부분 그냥 개발을 죽어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모든 처음에 시작하면 저는 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처음에 뭐 엔지니어들은 다 이렇게 시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각각의 뭔가 레벨들이 기대치들이 다 있겠죠. 그래서 각 레벨 1, 2, 3 다음에 한 어느 정도 제가 보면 거의 빠르면 3년 차? 늦으면 더 늦게 되지만 평균적으로 5년, 7년 차쯤에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엔지니어 매니저로 갈까? 뭐 관리직으로 갈까? 근데 저희가 소프트 엔지니어 매니저는 뭐 전통적인 한국의 관리직과 좀 다르게 약간 기술을 계속 중요시하게 봐야 되는 롤인 것 같아요. 뭐 외국에서 말하는 엔지니어 매니저는 그래서 엔지니어 매니저로 갈까? 아니면 나는 시니어 소프트 엔지니어 할까? 그러니까 좀 더 기술장인 트랙을 탈까라는 거 고민하는 것 같고 엔지니어 매니저로 가면은 저도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시니어 엔지니어 매니저 이렇게 있기도 하고 뭐 디렉터 엔지니어링도 있고 이거 대부분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두는 게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쿠팡도 이제 디렉터 있고 VP 있고 CTO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뭐 디렉터가 다음에 뭐 VP, 그 CTO가 되기도 하고 뭐 VP와 CTO를 같은 레벨을 보는 회사도 있고 그건 이제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규모나 네, 규모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인원 규모나 뭐 레비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래서 IC로는 이제 인디비주얼 컨트리뷰터라 부르는 이 IC 트랙으로는 뭐 프린시플 그리고 시니어 프린시플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이제 인다우스라는 회사에 있을 때도 요 트랙을 그대로 썼거든요. 이게 뭐 잘 아시겠지만 뭐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도 다 이런 비슷한 트랙을 써요. 그래서 뭐 쿠팡도 약간 아마존이랑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트랙을 쓰고 있었고, 그래서 본인이 저는 이제 생각하기에 나는 뭐 팀장인지하고 기술 뒷답하는 게 좋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사람들을 일을 시키게 만들게 노력하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그걸 해결하는데 더 즐거움을 느낀다면 요 트랙으로 가는 걸 추천드리고, 뭔가 공동의 목표를 달성했을 때가 더 즐겁고, 개인의 목표를 달성했을 때보다 더 즐겁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을 하고 싶고, 왜 일을 하게 하는지, 또 커리어에 대한 성장, 개개인의 구성원의 커리어 성장을 도움을 주게 노력을 했을 때, 뭐 그분이 진짜 성장했을 때 기쁨을 많이 느끼면, 또 프로덕트를 딜리버 하는 데 있어서 뭐 이거는 모든 엔지니어 당연히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세겠지만 프로덕트를 딜리버 했을 때 큰 성취감을 느끼면 엔지니어 매니저 트랙이 더 맞다라고 생각해요. 좀 더 이쪽이 비즈니스 얼라인이 많이 돼야 되는 트랙인 것 같고 여기는 기술과 더 얼라인 되면서 개인의 어떤 성취에 조금 더 많이 갈수록은 더 이제 비즈니스를 더 요구하긴 하지만 그래도 요쪽 그나마 좀 덜한 것 같아요. 요구하는 게 회사가. 그래갖고 요 사이트에 가 보시면 요 커리어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각각의 회사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요 커리어 레더를 어떻게 가져가고 있고 각각의 이제 커리어 요 레벨마다 익스펙테이션이 있으니까 뭐 커뮤니케이션으로서 요런 거 잘하면 레벨이 어떻다. 그리고 뭐 코드에 대한 엑셀런스를 어떻게 가져가면 뭐 이렇다.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그래서 요구되는 게 무언지 미리 한번 봐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이제 VP 엔지니어 하고 있지만 저도 처음으로 VP 엔지니어 하고 있고 되게 이제 쉬운 롤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매일매일 깨닫고 있는데요. 뭐 여기서 보면 가장 제가 이렇게 와닿는 말은 그러니까 뭔가 비즈니스 골을
어떻게 보면은 성공하기 위해서 이네이블러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뭐 대부분 뭐 CTO랑 VPO 엔진의 차이가 뭐냐 이런 거를 물어보기도 해요. 근데 이게 막 답이 있는 것 같지 않고 회사마다 정의도 조금씩 다른데 대부분 그 VP든 CTO는 한 명밖에 없으면 그냥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기대하는 바가. 근데 CTO도 있고 VP도 있는 데는 좀 역할을 둘이 나누는 것 같아요. 뭔가 조직적인 거나 뭔가 개발 문화나 이런 거에 좀 더 포커싱하는 롤이 있을 수 있고 좀 더 프로덕트 엔지니어링에 포커싱하는 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막 플랫폼적인 업무랑 또 뭐 인프라적인 업무도 엔지니어링의 하나의 이제 스콥이잖아요. 근데 그거와 다르게 뭐 프로덕트의 엔지니어링에 좀 더 포커싱해야 되는 거는 또 다른 거니까. 그래서 요 두 개를 좀 크면 클수록 좀 나누는 것 같아요. 비즈니스 쪽은 가끔 뭐 CTO가 보기도 하고 어디는 뭐 VP가 비즈니스를 본다 하기도 하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보면은 약간 진짜 약간 자쁘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나는 감정 쓰레기통인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개발도 죽어라 해야 되고 이게 제가 컴퓨터를 하는데 사실 조금 더 많이 했는데 실수로 막 날려먹은 것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도메인 엑스퍼트도 돼야 되고 그래서 비즈니스 이네블러 되기 위해서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시스템들 설계하고 만들어야 되는지 도메인 엑스퍼트도 돼야 되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되게 거의 시간 딱 맞췄네요. 오래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일단은 감사드리고 뭐 질문이 있으면 더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하고 같이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슈가 없는지, 뭐 힘들었던 부분이 없었는지 좀 궁금하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네. 뭐 이슈는 당연히 있었죠. 있었고 뭐 음. 전에 이제 저 외국인이랑 그래도 뭐 전에 일하면서 처음 만난 게 아니라 저는 그 체코에서 살면서 되게 또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이라고 약간 유럽에 있는 다양한 나라의 분들이랑 좀 친구 관계를 맺으면서 지냈던 경험이 좀 도움이 됐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약간 뭐 당연히 다르다라는 걸 좀 빠르게 인지를 하게 됐었고, 뭐 약간 인종차별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반대로 인종차별을 당하지 않으려고도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각각의 막 특성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 되게 직설적으로 얘기하시는 나라의 사람들도 있고, 되게 우리나라처럼 약간 돌려 말하는 게 약간 편안한 분들도 있고, 뭐 아니면은 약간, 약간 뭔가 피해의식 같은 게 좀 있는 나라의 사람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다 다르다. 약간 뭐 다이버시티라는 거를 되게 이제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다이버시티로부터 다른 컬처나 뭐 그런 그 행동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기대치가 다 다르다고 봤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좀 잘 대응을 하는 능력들을 좀 열심히 키워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뭐 그게 뭐 이슈라면 이슈고, 네. 그래서 외국인들마다 다 달랐다. 행동해 하는 게. 똑같은 음. 행동에도 기대하는 이제 이렇게 응답이 오는 게 좀 달랐어요. 음. 그 리더님 제가 예전에 발표하셨던 게 조금 기억에 남는 게 그 외국인 분들하고 좀 친분을 쌓기 위해서 좀 많이 초대도 하고 또 그런 모임에 많이 네, 나가셨다고 네, 들었거든요. 네. 제가 이제 너무 TMI일 수 있죠. 제가 ENTP거든요. 그래서 약간 ENTP라서 그나마 좀 낫나? 막 생각도 들고, 그냥 다른 이제 예를 들면 뭐 모임 같은 거 할 때, 같이 막 많이 하려고 노력했고, 막 이렇게 가면 대부분 뭐 컬처적인 거, 그러니까 약간 다양한 외국인들이 모이는 회사는 그런 뭔가 컬처데이나 뭐 그런 다이버시티에 있음을 뭐 같이 섞여보자라는 뭔가 이벤트들 많이 해요. 그때 꼭 참여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면서 좀 친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막 제가 이제 팀원분들 당시에는 제가 외국인을 매니징하는 게 조금 처음이었고 한국에서도
뭐 그룹장이나 이런 걸 했었지만 뭐 정확히 팀장을 해본 적도 없었고 근데 처음에 매니저가 외국인이고 하는 게 또 막 인터뷰나 하이어링을 해야 되는데도 막 외국인을 하이어링 해야 되고 그 잣대도 좀 다른 것 같았고 기준도 좀 다른 것 같고 해서 되게 뭐 실패도 좀 했었고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더 그러니까 퍼스널하게 좀 다가가야겠다라는 부분. 제가 전에 이제 약간 외국인 친구들 사귀던 것처럼 친구처럼 다가가 보자라는 걸 하면서 좀 많이 이제 초대도 하고 같이 뭐 테니스를 치면 다 같이 테니스도 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좀 어쨌든 같이 어울리기 위한 그런 활동들에 참여를 많이 하셨다는 얘기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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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럼, 스타트업이다 음,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많아서 오히려 그런 게 좀 편했던 것 같아요. 음.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김영애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스타트업은 대기업보다 더 바쁘실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들어봐도 정말 다양한 일을 하시고 계신데, 워라밸을 어떻게 조절하셨는지 궁금하시다고. 그, 어, 사실 이제 워라밸이 없어요. 네, 워라밸이 없어요. 워라밸이 없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엔. 네네네. 그래서 조절 못해요. 조절이, 음, 네, 자의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약간 타의적으로 조절이 되는 것 같고, 워라밸이란 건. 그래서 워라밸을 따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스타트업에서는. 약간 워라밸을 따지면 스타트업에 오면 되게 고생만 하실 수 있어요. 그런 음, 것 같고, 플링크의 장점은 아까 얘기했던 약간 스텝풀 프로세싱 하기 때문에, 그 스파크도 스파크 스트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예전에 스파크 썼을 때는 거의 배치 기반이었고, 그 플링크는 좀 더 리얼타임 프로세싱의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어, JJ님께서 회사마다 서비스와 사용하는 기술이 달랐을 텐데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던 팁이 있었을까요? 네. 사실은 뭐 이제 빠르게 적응을 이제 못했을 수도 있고 오히려 이제 적응을 빨리 할 수 있는 회사만 찾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가장 좋은 팁은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회사에 입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비슷한 기술과 도메인을 했던 회사에 가는 게 확실히 빠르게 적응할 수 음, 있고 특히 스타트업은 그런 거에 대한 빠름의 기대치가 훨씬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진짜 생뚱맞는 도메인에 그냥 맨땅 헤딩 도전은 되게 무모한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더 뭐 자바나 스프링을 많이 써봤으면 자바 스프링을 더 하는 회사를 찾아보는 게 맞을 수도 있고 오히려 저는 그래도 그 타입스크립트나 자바스크립트나 노드JS 이런 것들도 이제 개인적으로 계속 꾸준히 봤던 게 또 팁이랑 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특정 기술 하나만 고집하지 보다도 그냥 하나의 뭔가 그 엑스퍼티는 가져가되 그래도 다양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태핑을 계속 하면서 전체적인 그 밸런스를 좀 맞춰가기 노력하면 좀 어디 회사에 가도 좀 빠르게 적용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리더님이 계속 금융권에 계셨던 건 맞는 것 같아요. KT를 제외하고 뭐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엔다우스도 어쨌든 금융 관련된 곳이고 코타력도 네, 그렇고 그래서 그 어쨌든 그 같은 계열로 계속 이동하셨던 거는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 새로운 그 업종은 아니고 금융권에 쭉 계시면서 예, 그런 부분 때문에 또 빠르게 적응하실 수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다음, 맞습니다. 네, 그다음 강정민님은 사실 이제 외국 스타트업에도 계셨고 국내 스타트업도 이번에 이제 참여하셨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문화나 업무의 차이는 어떤 게 있는지 아마 조금씩 다를 것 같긴 하거든요. 해외 스타트업하고 국내 스타트업하고. 그래서 가장 큰 차이가 뭐였는지 업무적인 차이와 뭐 문화 차이. 제가 이제 그래도 외국 스타트업에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거기에, 그 리더십에 그래도 한두 분이 한국인이었고, 그 두 외국 스타트업이. 그래서 진짜 완전 생 외국 스타트업이었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었긴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왜 그분들도 대부분, 다 교포시고 하니까 약간 문화적으로도 한국 분들이랑 좀 많이 다르긴 해요.
근데 가장 그 큰 차이는 뭐 요즘에 뭐 한국에서 이제 토스나 이런 데서 약간 다이렉트한 피드백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되게 당연한 것 같아요. 외국 스타트업은 특히 약간 뭔가 돌려 말하기보다는 다이렉트로 얘기하고 뭐 이게 나이나 뭐 이런 거 정말 뭐 직급 이런 게 상관이 없이 뭐 진짜 다이렉트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가장 큰 건. 그리고 뭔가 업무적 차이도 뭔가 이렇게 돌려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요, 다들. 그냥, 뭐, 그래, 돼, 안 돼. 뭐,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이런 걸 빨리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대화에 있어서, 막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뭐, 간결하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효율을 더 많이 중시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고. 그럼 리더님은 국내 스타트업 이제 하고 외국 스타트업 다 경험하셨잖아요. 난 어떤 게 좀 더 편하다, 편하다. 어떤 게 좀 더 잘 맞는 것 같다. 있으세요? 어, 어. 뭔가, 모르겠어요. 저도 갈수록 모르겠네요, 진짜. 어려운 거. 갈수록 모르시겠어요. 갈수록 모르겠어. 외국에 있을 때는 약간, 그래도 이렇게 다이렉트로 얘기하는 게 좀 더 편하구나. 나도 점점 음, 스스로 약간 기계가 되는구나. 약간 챗GPT랑 좀 비슷하네. 이런 음, 생각이 드는데, 약간 또 한국 스타트업에서 막 여러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결국 그 회사의 구성원들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그냥 저는 약간 그래도 모르겠어요. 인본주의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사람을 좀 중요시해야 되지 않나, 어디든. 네네네네. 그런 생각이 조금 있는데, 음. 그럼 어쨌든 두 개 다 뭐 장단점이 있는 걸로. 네. 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주래피님께서 새로운 기술을 익히시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뭐 고제도 리더님만의 방법? 네. 저는 약간 컨퍼런스, 해외 컨퍼런스 영상을 좀 잘 챙겨보고, 예를 들면, 오랄리인가? 옛날 사프레북이었는데, 뭐, 거의 모든 전자책을 구독형 서비스인데, 전자책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되게 애용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봐야지 하면은, 처음에는 제가 딱 보니까 새로운 기술은 처음에는, 뭐 이런 컨퍼런스에서 먼저 소개가 돼요. 보니까. 그러다가, 누가 자기 해봤는데 좋다라고 소개를 막 하고, 그러다가 이게 어느 정도 퍼지면 책이 나와요. 한두 권씩.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은 한국에서 이제 블로그들로 글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 소스에 좀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이 기술이. 그러면 대부분 어, 그런 컨퍼런스나 이런 걸 보면은 새로운 것들을 좀 많이 익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컨퍼런스 영상을 조금 많이 보시면서, 그러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새로운 기술을 빨리빨리 받아들이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 근데 요즘에는 음. 그럴 시간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직원 관리하셔야 되고 팀원 관리하셔야 되니까 사실은 신기술 익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시간이 없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한성민님께서 발표자님의 성장의 동력? 그러니까 어떤 게 이제 계속 이렇게 꾸준히 도전하시고 하는 게 만드는지 그 동력을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어, 저도 알고 싶네요. 알고 싶고 뭔가 그냥 호기심인 것 음, 같기도 하고 무모함인 수도 한번 해보자인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막 예전에 특히 되게 진짜 무모하다 생각한 게 일단 처음에 제가 이제 앵귤러 발표를 예전에 그 자바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큰 데서 발표를 해본 건데 그냥 자바 컨퍼런스에 그냥 지원을 했어요. 앵귤러 어떻게 하는 거 이렇게 지원했는데 그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하고 나서 어떻게 하지 하면서 엄청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 뭔가 이 도전이라는 거는 일단 그러니까 무모하게 뭔가 이렇게 지르지 않으면 그 다음이 없고 그걸 해내면 그다음 그 계단 하나 올라간 것 같아요. 올라가는 느낌인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발을 이렇게 뻗지 않으면 앞으로 갈 수 없다? 그렇죠. 맞아요. 그
경아리더님도 비슷하셨던 것 같아요. 경아리더님은 약간 그, 뭐랄까? 경아리더님도 이렇게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보다 좀 더 큰 가치를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제도 리더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호기심이 원동력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회사는 어떨까? 저런 회사는 어떨까? 약간 그게 그 고제도 리더님의 큰 원동력인 것 같고, 어쨌든 리더님을 이렇게 지금까지 오시게 된 것도 어쨌든 앵글로 JS에 대해서 기술에 대해서 관심, 그 또 책도 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꾸준히 뭐 공부하시고 또 책 내는 게 사실 정리해 나가시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시면서 성장하신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리고 그 양동규 님이 이제, 커터랩 개발 문화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커터랩은 또 어떤 개발 문화를 갖고 있는지 좀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물어보시거든요. 네. 아, 네. 커타랩의 이제 사실 개발 문화가 사실 커타랩 자체 그 개발 문화라는 게 되게 좀 추상적인 단어인 것 같은데 어 이거는 제가 이제 바라는 거와 현재 모습이랑 조금 괴리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저희 이제 커타랩에서 사실 원하는 개발 문화는 좀 더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 집단이 됐으면 좋겠고, 조금 더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뭔가 이제 블락커들이 있으면 그거를 스스로 끙끙 앓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빠르게 서로 간에 이제 도움을 요청하면서 함께 그 문제들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뭉쳐있는 집단인 것 음, 같아요.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저희가 원래 이제 8시까지가 세미나 시간이었고, 안내드린 시간이었고, 지금 이제 8시 2분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조금 재밌는, 질문 하나만 저희가 질문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정민님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외국 회사를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외국 회사는 회식을 어디서 하는지 그냥 궁금하시다고. 회식 문화가 네. 있나요? 그쪽도? 어, 근데 뭐, 싱가포르에서는 진짜 코리안 BBQ 많이 먹으러 아, 갔어요. 코리안 BBQ. 네, 그 고기 코리안 굽고 하는 거. 페이푸드 많이 갔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음, 왜냐면 뭐, CTO도 한국계 뉴질랜드인이고, 한국 음식을 되게 먹고 싶어 하는데 비쌌거든요. 근데 회사 돈을 먹으면 음, 싸니까, 음, 회사 돈으로 좀 고기 사 먹자. 이런, 음. 게 똑같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맛없는 한국 음식을 비싼 돈 내고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도전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원동력으로 또 이렇게 지금까지 성장하셨는지 조금 와닿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발표가 여러분들께 또 다른 성장 원동력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상으로 그 고자도 리더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제도 리더님의 성장 이야기 어떠셨나요? 개발자 성장 이야기 1탄의 김경아 리더님의 성장 동력은 돈보다 더 큰 사회적 가치 실현이었다면 고제도 리더님의 성장의 동력은 호기심인 것 같은데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들의 성장 동력은 어떤 것일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합니다.